수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 사이트고 하나는 인문학 사이트예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쪽에는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이 인문학 사이트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폭을 넓혀서 잡으면 뭐 굉장히 넓지만은 이 동북아시아 전통에서는 흔히 문사철 그랬단 말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인문학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강의를 많이 안 올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나면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올리는데, 철학은 공자님의 논어에 대해서 한 대여섯 편 올렸고, 올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도 한 두어 편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올릴 예정인데, 그리고는 이제 주로 문학이에요. 문학에도 일단은 수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어린 왕자에 대해서 16편을 만들어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학, 특히 수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기분이 아주 좋다 이거예요. 철학이나 논어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워낙이 그 공자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인품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존경스럽고 가슴이 벅차고 숭고한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필이라는 건 뭡니까? 우선 길이가 짧죠. 원고용지로 한 15장을 표준으로 삼는데 더군다나 제가 피천득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수필은 그거보다도 훨씬 짧아요. 그렇게 짧은 데다가 소재도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비유하면은 공자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런 성자들, 대성자들 말씀을 드릴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히말라야 산을 우러러보는 느낌. 감이 올라갈 수는 없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수필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동산, 좀 높게 잡아도 도봉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큰 부담이 안 되고 가볍고 경쾌하죠, 발걸음이. 그래서 자연히 제 기분도 경쾌해집니다. 제가 현대문학 수필로 등단을 했는데 첫 번째 추천을 받은 작품은 책과 서점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원래 투고를 할 때는 소고, 즉 작은 생각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심사를 하신 조연현 선생님, 당시 현대문학 발행인이셨고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셨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셨던 조연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시면서 제목을 바꾸셨더라고요. 책과 서점과 서점에서 생각난 것들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추천을 받기 위해서 작품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어요. 몇 달 후에 평을 보니까 아직 부족하다. 심사위원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조경희 선생님, 당시 예술원 회장이셨던 조경희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서 다시 신발끈을 통에 매고 새로 써서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제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추천이 결정이 났노라고 제가 근무하던 한국문학사 대표이시고 현재 예술원 회장이신 이근배 선생님을 통해서 미리 통보를 받았고 연말에 통보를 받았는데 작품은 이제 그 다음 해 1980년 3월호에 실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수필 제목이 수필과 나예요. 그러니까 수필에 대한 수필을 쓴 거예요. 비천득 선생님의 유명한 수필이란 수필이 수필에 대한 수필이잖아요. 저도 수필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완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필에서 저는 수필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문학의 거봉, 위대하다.
그야말로 히말라야 산이다. 하지만 수필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산 뒷산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봉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찬탄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또는 대개는 공원에서 산책할 때 기분이 부담 없고 자연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 제 기분도 그래요. 그래서 수필을 말씀드릴 때는 제 마음이 조촐하고 행복해지네요. 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문학 여러 장르를 다 시도를 했거든요. 희곡을 공부하고 희곡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희곡을 쓰면 심각하게 돼요. 왠지 인간의 대립, 갈등, 악, 막 이런 걸 다루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끝내 신춘문예에도 당선하지 못했고 추천도 못 받았어요. 결선까지는 가요. 그런데 안 돼요. 제 체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작고 조촐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과 희곡이라고 하는 대립적이고 극적이고 이런 게 잘 안 맞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필가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문학에 대한 관심을 끈을 놓지 않고 지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천득 선생님에 대한 강의를 그동안에 꾸준히 올렸고 앞으로도 올릴 예정인데 오늘은 피 선생님의 작품 구원의 여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의 매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했던 강의에서는 수필을 정격 문학, 격이 딱 갖추어진 시와 소설, 희곡 이런 문학에 비견해서 같이 옆에 서 있을 때 시가 시라면 수필도 수필이야. 소설이 소설이라면 수필도 수필이야. 이런 거예요.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피장부해 장부. 해자는 이게 무엇 못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한자로 표시할 때는 해 그래요. 피장부해 피는 저 피자예요. 저쪽이란 뜻입니다. 그대가 저쪽이 장부라면 장부 나도 장부다. 당신 훌륭해. 근데 나도 당신 못지않아. 이런 거예요. 시가 피장부라면 수필도 장부야. 소설이 대장부라면 나라고 대장부 아닐 게 뭐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정격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격조를 완전히 갖춘, 격식을 완전히 갖춘 문학이 시와 소설과 희곡이라면 수필 또한 모자랄 것 없어.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필을 옹호하는 입장이죠. 사랑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 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문학성을 따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필은 사실은 귀합니다. 시와 소설과 나란히 놓아서 못지않다 이런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비천득 선생님 같은 수필의 최고봉에 이른 분조차도 그래요. 사실은 그 선생님 수필집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에 수십 편의 수필이 실려 있지만 정격 문학으로서 대접할 만한 작품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의 수필은 일반 수필가들처럼 가볍고 소소하면서 정격, 비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친근하고 친숙하고 편안하게 상쾌하게 잠깐 읽자 이런 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는 구원의 여상은 정격 문학이다 이런 관점에서 읽지를 않고 그냥 수필 애호가가 사랑할 만한 그러한 수필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구원의 여상인데요. 구원, 올해 구자에다 뭘 원자죠. 영원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영원 하면은 너무나 멀어요. 그런데 구원은 영원은 영원인데 영원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거의 영원에 가깝기는 하지만 영원이 히말라야 산이라면 구원은 한 백두산쯤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상이에요.
여상은 이제 여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번 말해 보겠소. 이런 거예요. 전격 문학으로서 수필을 논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과 사건을 넣고 거기에서 생겨난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형식이 표준인데 여기는 경험과 사건 없어요. 그냥 생각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면서도 철학인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서사, 스토리가 되면서 그게 문학적으로 확 와요. 근데 생각만 진술하면 기본적으로는 철학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필은 일부로서는 문학이고 일부로서는 철학이고 그래요. 그래서 에세이를 서양에서는 철학의 일부로서의 문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중심으로 쓰여진 글은 수필이라기보다는 에세이라고 주로 부르죠. 그런데 피 선생님은 워낙에 비유에 능숙하고 또 말을 진술함에 있어서 리듬이라든가 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구사를 하시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표현한다고 해도 문학성이 높아요. 거기에 제가 수필을 논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이 동북아시아 전통에 있는 크롤 문자 문의 전통과 관련이 있어요. 서양에는 문의 전통이 없습니다. 이 크롤 문자 문이라고 하는 전통은 시에 대비하는 산문을 의미하기는 하지만은 산문이면서도 문학성이 강한 것을 문이라고 하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글을 쓴 사람의 인품, 글은 사람이다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인품을 중시를 해요. 물론 서양에서도 중시를 하죠.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더 중시를 해요. 마음 수양, 마음의 품격 이런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를 표준으로 할 때 6등급으로 6의 품으로 나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공자님이나 주자, 퇴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일 밑에 악인, 나쁜 사람이 있고 범인, 보통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학인, 공부하기 시작해서 공부에 나아가는 배울 학자 학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자가 있어요.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인격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현인이 돼요. 현자, 현인, 그리고 이제 성인이 있어요. 이렇게 6등급이 있는데 위에 있는 성인 현자들은 거의 글을 쓰시지 않거나 쓴다고 해도 철학적인 글을 많이 쓰시는데 수필은 이제 훌륭한 수필은 대개 군자들이 써요. 그리고 학인들도 훌륭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범인이 있으면 이제 인품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수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학인이 좋은 수필을 쓰려면 군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해서 자기 인품은 학인이지만 기술, 문학적 표현 기술을 발달시켜서 좋은 수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북아 전통은 그 문에서, 크롤 문자 문에서 군자의 인품이 느껴지느냐, 인품의 향기가 느껴지느냐, 격조가 느껴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이렇게 쓰는 이의 인품과 관련되는 글, 그런 인품이 느껴지는 글, 그런 것들이 에세이와 다른 점이에요. 에세이에서는 인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만 진술하는데 생각을 재미있게 진술해도 되고 독특하게 진술해도 돼요. 그런데 수필에서는, 즉 문학적 수필에서는 인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여상이 그렇습니다. 생각만 진술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에세이, 즉 철학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쓰는 이의 인품, 피 선생님의 인품이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생각을 진술함에 있어서 문학적 표현에 능숙하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훌륭한 수필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제목부터가 구원의 여상이에요. 구원의 여상쯤 되면 거의 영원히 남을 여상이에요.
히말라야 그 정도 되는 여인인데 그러면은 하늘에 닿아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쯤 되면 성녀죠, 성녀. 성인으로서의 여인이거나 거의 그에 근접한 아까 6단계로 분별한 육아식 표현으로 치면 현인급, 군자급도 넘어서는 거예요. 현인급 내지는 성인급의 여인에 대해서 말하겠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비유로 돌아가면 선생님은 군자이신 것 같아요. 군자가 당신보다 높은 성인과 현인을 우러러 보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러러는 보는데 아주 신에 대해서 쓰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제 선생님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아무리 높은 걸 이야기해도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부담을 안 느끼는 이유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부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자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치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이트에서 공자님 말할 때는 히말라야 산을 우러러보는 기분이기 때문에 숭고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니까 읽는 사람도 크게 부담이 안 되죠. 그렇긴 해도 이제 아주 높은 지경의 인격 내지는 인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페미니스트예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성을 지극히 높여서 생각하는 그런 분이고 역대의 위대한 문학가들 중에 페미니스트가 또 많아요. 대표적으로 단테가 있죠. 단테는 대놓고 여성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모든 여성은 아니에요. 근데 당신의 대표적인 신곡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을 창작품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천사급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괴테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대표작인 파우스트, 주인공인 그레텐이라고도 하고 그레친이라고도 하는데 그레첸을 천사급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러한 그 여성 예찬자가 많고 그런 작품에서는 대개 여인이 나를 구원해주는, 이 구원은 아까 오래 구자 멀 원자가 아니라 구할 구자예요. 나를 구해주는, 영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해주는 그러한 인도자, 멘토가 아니고 스승인데 스승이라고 하면 너무 뻑뻑해요. 그거예요, 그거. 여성은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여성이 이끌어줘야지. 나를 영적으로 구제하는 분이 남자면 뭔가 예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여상인 겁니다. 구원은 남상. 얼마나 재미없어요. 나를 이끌어준 여성이 그리스 신화로 치면 아폴로나 제우스다. 재미없어요. 비너스든지 아테네쯤 돼야죠. 그래야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구원되는 맛이 있잖아요. 구원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가는 분이 아름답고 고상한 여인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상이라는 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여상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거의 신이죠. 그렇지만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신인데 성모 마리아는 그래도 인간이라고요. 그래도 이제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 두 줄도 말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그 정도 해두고 여인 중에 가장 높은 분 성모 마리아 들고 나서 바로 단테의 베아트리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헤나의 파비올라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믿는 알리사이기도 합니다. 알리사 아시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제롬과 알리사죠. 사촌간이죠. 그리고 알리사에게는 동생인 줄리에트가 있죠.
두 여인이 다 제롬을 사랑하죠. 그런데 동생에게 양보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고개를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사랑을 양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사랑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관점에서 또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애처롭다고 할까, 안타깝다고 할까, 그러한 주인공이 알리사죠. 그런데 그 알리사가 둘이서 걸어가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믿는 알리사 이랬는데, 그러니까 동생하고 둘이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좁죠. 근데 좁은 길은 다른 의미로 해서는 성서에 나오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영적인 길은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로 가라 해갖고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되면 둘이라고 하는 말이 누이동생하고 둘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하는 두 길, 세속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두 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 기법 면에서 볼 때 시작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이게 이제 세련되고 훌륭합니다. 대개의 수필가들은 이렇게 글 안 써요. 구원의 여상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해요. 구원의 여상이라고 먼저 적어 놓고는 중언 부언을 많이 해요. 자, 이제 나는 구원의 여상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거기에 가서 피렌체에 가가지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 가니까 와, 성모 마리아 정말 고귀하게 조각된 작품을 하나 보았거든요. 그리하여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여상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해야 돼요. 이것이 군자의 글쓰기입니다. 그렇게 생략해야 글이 간결해지고 인격이 느껴져요. 군더더기를 빼버린다는 것 자체가 인품이고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 얘기하고 파비올라 얘기하고 바로 알리사 이야기하고 한 문단 안에 4명의 여성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둘이서 걸어가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믿는 알리사 이렇게 말을 하지, 연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보통의 수필가 같으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나오는 알리사 이렇게 말을 해요. 앙드레 지드니 좁은 문이니 혹은 거기에 줄리에트가 있는데 둘이 사랑을 하는데 알리사는 동생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사랑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한 알리사는 나에게 구원의 여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또 군자 대 군자의 글쓰기가 아니에요. 즉 독자를 군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자가 아니기도 하지만 내가 군자인데 독자도 군자로 보고 글을 써야 좋은 글이 돼요. 그러면 생략하게 돼요. 유단자가 유단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단자가 유급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면 말이 길어져요. 못 알아들을까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게 돼요. 그럼 글이 지저분해지고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 행간 사이에 함축미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지고 글이 싸구려가 돼요. 간단히 말하면 독자가 좁은 문 읽었다 쳐놓고 쓴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 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믿는 알리사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걸 읽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독자가 줄어들겠지만 줄어들거나 말거나 나 신경 안 써. 선생님이 수필이라는 수필에서 수필은 친구에게 받은 편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대 친구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군자면 친구도 군자고, 내가 좁은 문 읽었으면 친구도 좁은 문 읽었는데 굳이 그것을 설명해서 앙드레 지드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읽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앙드레 지드자가 나오는 순간 이 글은 재미없어요. 앙드레 지드가 물론 훌륭한 작가지만 그분이 창조한 알리사가 갖는 그런 매혹적인 느낌,
앙드레치드 자체에는 잘 안 나요, 사실. 작품 속의 주인공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 문단에 가서 바로 이제 줄리에트가 나와요. 또 그러나 또한 이렇게 알리사를 말한 다음에 그러나 또한 따옴표하고 불타오르던 과거를 쌓이고 쌓인 죄가 덮어버린 지금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도 되겠지요. 언제라도 볼 일이나 유람차 님무 부근에 오시거든 에그 비브에도 들러주세요. 따옴표 닫고 이런 편지를 쓴 줄리엣도 구원의 여상입니다. 제롬은 언니인 알리사를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두 자매는 제롬을 같이 사랑하죠. 그래서 알리사는 동생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데 이 동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가슴 아프죠. 그리고 다른 데 부자한테 시집을 가죠. 그래서 에그비브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불타오르던 과거를 당신 사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쌓이고 쌓인 죄가 덮어버렸어요. 타오르던 게 다 꺼져서 죄가 됐는데 이제 죄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죄 밑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던 과거를 쌓이고 쌓인 죄가 덮어버린 지금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도 되겠죠.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언니라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불타오르던 사랑이 아니라 눈에 눈물을 머금은 나이 지긋해진 한 여인으로서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아직도 매력적인 그런 한 남자에게 지금은 만나고 싶어 해도 큰 죄가 안 되겠죠. 언제라도 볼 일이나 유람차 님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시면 그 근처에 사는 나에게 에그 비브에도 들러주세요. 나에게도 와주세요. 일부러 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근처를 지나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편지를 쓴 줄리엣도 구원의 여상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은 작품 안에서 알리사만큼 애절하지도 않고 알리사만큼 매혹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예술적 감각 또는 인간의 덕성에 대한 치열한 전진 이런 면에서 알리사보다는 조금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군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학인인 거예요. 학인. 그런 학인들의 아픔 이런 것들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여기 배어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위로는 구원의 여성, 현인, 성인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은 군자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군자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마음도 깔면서 이 자체가 이제 인품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또 그런 것들을 생략해가면서 단촐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게 이제 이 수필에서 인품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것을 문학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는 그러한 힘인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시 한 구절을 인용을 해요. 지나간 날의 즐거운 회상과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이 고이 모인 얼굴. 그날 인생살이에 너무 찬란하거나 너무 선스럽지 않은 것. 착하다 이거예요. 순간적인 슬픔, 단순한 개교, 칭찬, 책망, 사랑, 키스, 눈물과 미소에 알맞은 것. 워지워스의 이런 여인도 구원의 여상입니다. 워지워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사랑하는 시인의 시귀를 하나 인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생님의 생각들하고 통하는 바가 있어요. 지나간 날의 즐거운 회상과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이 고이 모인 얼굴. 그날 인생살이에 너무 찬란하거나 너무 선스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름다움, 회상, 희망, 미래 이런 것들이 학인들을 채우는 것들이죠. 군자가 되고 현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 가는 동안에 과거를 회상하지도 않아요. 잘. 회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완전하지 않은 인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분들은 과거 가지고 회상을 잘 안 하고 회상을 해도 회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과거에 그랬다. 깨끗해요. 그 다음에 희망도 별로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것이 행복인데, 그리고 완전한 인격인데, 지금 이대로 좋은 사람은 미래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보통 사람, 학인, 군자까지도 희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찬란하거나 너무 선스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너무 착해도 안 돼. 성인 정도 아니고 현자도 아니고 너무는 아닌데 그래도 착하긴 착한데 너무까지 착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찬란해도 안 돼. 약간 덜 아름답고 약간 덜 착한 것. 그렇다고 안 착한 것도 아니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 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또 군자예요. 요게 또 학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용하고도 통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군자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완전한 인품, 또 성자의 인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군자예요. 성인과 보통 사람의 중간. 근데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인격이에요. 중간하고 중용이 좀 다른데 중용은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 철인, 성인들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죠. 근데 중용을 가장 강조했던 분은 성자 중에서 공자님이죠. 근데 공자님은 좀 독특해요. 한편으로는 아주 고귀한 성자, 히말라야예요. 근데 중용을 강조할 때 보면 군자쯤 내려오시나 하는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세속적인 면이 있다고요. 정치를 하려고 하고 벼슬을 하려고 하고 아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보통 사람하고 통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공자님에게서 중용은 뭐냐면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겠고 또 거기까지 제가 설명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그 유명한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용이라고 하는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자가 쓴 책을 보면은 마음은 본래 희비애락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는 가운데 중이다. 이 중은 좌우의 중 이런 의미보다는 센터, 한복판, 핵심 이런 뜻이 있어요. 희비애락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인데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 근데 헷갈리지를 말고 희할 때 희하고 비할 때 비하고 애할 때 애하고 락할 때 락해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게 중화예요. 이 중화가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공자님은 다른 점이죠. 공자님은 희비애락을 일으키지 말라고 안 해요. 부처님의 경우는 희비애락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벌써 깨닫지 못한 중생의 경계예요. 탐진치를 초월해갖고 희에도 희하지 않고 비에도 비하지 않고 애에도 애하지 않고 락에도 락하지 않아요. 항상 평등을 유지해요. 희비애락에 물들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고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고 해서
허공과 같이 됐어요. 허공은 뭐 자를 수도 없고, 뭐 끊을 수도 없고, 뭐 불지를 수도 없고, 물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 희비 애락이니 뭐 이런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허공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건데, 공자님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속에 발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희비 애락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이지도 않고, 다만 희할 때 희하고 비할 때 비해서 슬퍼할 때는 딱 슬퍼할 만큼만 슬퍼하고 지나치지는 또 말아야 돼. 공자님은 당신의 수제자인 안해가 죽었을 때 넋을 놓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나서 제자가 선생님 크게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냐? 그런데 이럴 때 울지 않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가슴 아파 하셨다고요. 그런가 하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아까 부처님의 비로 가면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 용기 이런 것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해야 될 때 강하고 용감해야 될 때 용감하지만 부드러워야 될 때 부드럽고 후퇴해야 될 때 후퇴할 줄도 아는 진퇴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것이 이제 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비천득 선생님이 묘사하는 이 구원의 여상이 바로 그런 중용적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비천득 선생님 자신은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신자고 글 자체에는 공자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비천득 선생님의 작품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북아시아 마음 수양의 전통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당시의 지성인들이 다 그랬어요. 한국 지성인들이 비 선생님만이 아니고 도산 안창호라든가 무슨 김구라든가 이런 지사들 그 당시 지도자들 다 기본적으로 유교 내지 유학 즉 공자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사회 전체가 공자의 제자였다고요. 지난 시대의 서양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같이 당시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공자님 제자였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서양 학문을 공부하셔가지고 동서가 5대5로 딱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글이 아직도 우리도 공자의 제자거든요. 500년 조선조가 전부 공자의 제자로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DNA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은 다 공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피 선생님 글이 그 관점에서도 우리하고 통하고 우리가 읽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품이 있고 그 인품이 이런 글에도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여기 나의 한 여상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같이 맑습니다.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안개가 어리기도 합니다. 이상적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현자 같아요. 그런데 흐리기도 하고 안개가 어리기도 해요. 하늘같이 맑을 때는 희비 애락이 안 일어나는 중 그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희비 애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흐리기도 하고 안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는 싱싱하면서도 애련합니다. 바로 이게 중용이죠. 싱싱하면 애련할 수가 없어요. 싱싱하면 뭐예요? 오르실록이죠. 오르실록이 애련할 수 있나요? 애련하려면 가을로 가야죠. 근데 봄이면서도 가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데 바로 이것이 중용이죠. 중용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상반되는 또는 대조되는 두 개념의 장점만을 취한 거예요.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된다고 할 때 봄의 좋은 점은 싱싱함이에요. 가을의 좋은 점은 오히려 애련함이에요. 그 장점만 합치면 중용이 되는데 나쁜 점만 합치면 이제 반중용이 돼요. 중용 비슷한데 가짜 중용이 돼요. 봄의 나쁜 점, 가을의 나쁜 점.
봄, 가을로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강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강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용감하고 씩씩하다. 근데 강하면 거칠고 사납다. 이거 있잖아요. 약하면 장점. 역시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런데 약하면 단점. 겁이 많다. 비겁하다. 이 단점만 모으면 안 되죠. 장점만 씩씩하고 용감하면서도 부드럽고 친절한. 이게 중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싱싱하면서도 애련합니다. 명랑하면서도 어딘가 애수가 깃들고 있으며 똑같죠. 명랑한데 어떻게 애수가 있어요? 애수가 있는데 어떻게 명랑해요? 그런데 그래요. 명랑하면서도 애수가 있다. 이게 매력이거든요. 이게 사람다움이거든요. 이 상반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거기서 뭔가 제3의 무엇인가 느낌이 생겨요.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마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할 때 강철이라고 하는 차가움과 무지개라고 하는 따뜻함을 딱 결합시켜 놨을 때 제3의 느낌이 확 나잖아요. 여기서 매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명랑하기만 하고 애수하기만 하면 1차 매력밖에 없어요. 근데 명랑하면서도 애수가 있으면 이야, 그런 여인 알면 정말 몸살 날 것 같아요. 꼭 뭘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까 줄리엣처럼 이제는 그리워해도 되겠죠. 나무 여자예요. 근데 그리워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여자가 있더라도. 내 여자가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거꾸로 내 여자가 그런 매력적인 남성을 그리워한다면 저 얼마든지 허용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남성을 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원숙하면서도 앳된 뇌를 지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숙한데 어떻게 앳돼요? 앳된데 어떻게 원숙해요? 지성과 함께 한편 어수룩한 데가 있습니다. 지성은 똑똑하다는 건데 똑똑하면서 어수룩해. 근데 딱 똑똑해야 될 때 똑똑해요. 정사를 분별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정의롭고 딱 똑똑해요. 근데 정사를 가리지 말아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인간미가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수룩하게 굳이 내가 정사를 가리지 않노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걸음걸이는 가벼우나 빨리 걷는 편은 아닙니다. 가볍게 걸어가는데 서두르지도 않아. 이것도 역시 중도 내지는 중용이고요. 성급하면서도 기다릴 줄을 알고 똑같아요. 성급하면 기다릴 줄 몰라야 되는데 성급해. 빨리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는 또 기다릴 줄도 안 해요.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수줍어할 때가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야, 대장부야. 이제 여장부겠죠. 그렇지만은 또 겸양하고 수줍어할 때가 있고 양보를 아니하다가도 빚질 줄을 압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혹하게 하지 아니하는 푸른 나무와 같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 워스워드가 말했던 너무 찬란하거나 너무 선스럽지 않은 것하고 통하는 거죠. 매혹적이긴 한데 너무 매혹적이지도 또 않는 거예요. 옷은 늘 단정히 입고 외투를 어깨에 걸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나 가난한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성이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는 센스, 예술적 센스가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가난일 때 그것을 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 인품이 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품이 점점 높아질수록 가난이라든가 이런 세간사로부터 초연해지게 돼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완전했던 것처럼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무소유자까지는 되지 않는데
웬만큼 가난한 정도까지는 지그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파야 프레스의 통장작을 못 피울 경우에는 질화로에 숯불을 피워 놓습니다. 이게 이제 피 선생님의 개인 취향이죠.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질그릇 주전자를 올려놓고 차를 끓이는 그런 여인은 아름답지만은 그렇게까지 못하면 질화로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랬는데 옛날이니까 그렇게 차를 끓이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런 분 거의 없죠. 너무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지금으로서는 들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여인이 있다면 정말 지나치게 고상하겠죠. 차를 끓일 줄 알며 향취를 감별할 줄 알며 찻잔을 윤인하게 닦을 줄 알며 이 빠진 접시를 버릴 줄 압니다. 주로 차와 관련된 차를 끓일 줄을 알고 차 끓이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향취를 감별할 줄 알며 그러니까 예술적 취향이 이 차에는 예술적 취향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일단 미각 취향은 당연히 있지만은 코로 냄새에 맞는 그 향취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차가 끓는 그 물, 그다음에 차의 빛깔 이런 것들도 감상 대상이고요. 소리도 있어요. 소리도. 차가 끓일 때 나는 보글보글 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다 미적 쾌감을 자극하는 그래서 차에는 오감을 다 이용하는 종합 예술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찻잔을 윤인하게 닦을 줄 알며 이 빠진 접시를 버릴 줄 알며 이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할까요? 여유 혹은 유머 같은 거죠. 좀 정직하게 말하다 슬쩍 비틀어 버리는 것인데 이게 이제 수필이란 수필에 나오듯이 연꽃을 나란히 붙이다가 하나를 살짝 꼬부린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수필이다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느닷없이 이 빠진 접시가 왜 나옵니까? 근데 글을 딱 쓰다가 이 빠진 접시를 버릴 줄 압니다. 살짝 꼬부리는 건데 이 꼬부리는 것이 이제 군자예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비선생님 글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요 구절 안 나와요. 윤인하게 닦을 줄 알며 차를 마신 다음에 뒷 정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직진만 할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다가 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 빠진 접시를 버릴 줄 압니다가 슬쩍 마무리 대신 슬쩍 비틀어서 이렇게 문단을 끝내는 것. 이런 걸 감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한 사람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없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만 본다. 그는 지위, 재산, 명성 같은 것에 현혹되어 사람의 가치 평가를 잘못하지 아니합니다. 당연하겠죠. 군자인데. 그는 예의적인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인 현자들은 예의적인 인사 안 해요. 성인 현자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나쁘다는 건데 나쁜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사 안 한다고요. 당신 훌륭하오. 이런 식의 인사를 안 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굳이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말을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굳이 아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정직해야 되죠.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집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당장 전화를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잠시 후에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집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말하기 쉽게. 그건 거짓말이죠. 이왕이면 거짓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보고 아무 말 안 한 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보고 나쁜 사람 이렇게 꼭 번번이 그러고 다니다가는 인간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쁜 사람 보고 당신 좋은 사람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 반드시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침묵하는 것. 중간에 그냥 서 있는 것. 이건 타협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은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성인 현자까지는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침묵하는 정도는 아니고 군자니까 그래도 약간 예의는 갖춰준다. 이 정도예요. 그렇지만 아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할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지 아니합니다. 욕심이 적어야 군자가 되니까요. 그는 사치하는 일은 있어도 낭비는 절대로 아니합니다. 이때의 사치는 아까 말한 화려함이에요. 화려한 아름다움을 좋아하긴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사치를 해요. 내가 차에 관해서는 비싸더라도 1등 차를 마실 거야라든가 책에 대해서는 좀 비싸더라도 양장본으로 된 셰익스피어 전집을 가질 거야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니고 정신적인 고결함을 유지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치를 하면서도 돈이 낭비되는 정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의 가치를 명심하면서도 인색하지 아니합니다. 돈에 인색하지 않고 시간에 인색합니다. 그는 회합이나 나무 초대에 가는 일이 드뭅니다. 피 선생님도 그래요. 무슨 단체 모임 이런 데 가입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이것 또한 군자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인품도야를 어느 정도 했다는 뜻인데 인품도야를 하려면 사람 속에 계속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 인품도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인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인품을 도야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상대하려면 남과 상대하지 말아야 나를 상대하지 남과 상대하면서 나를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그에게는 한가한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한가한 시간이 많고 그런 저처럼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많겠죠. 미술을 업으로 하는 그는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오래오래 산책을 합니다. 자, 그림 그리는 것도 혼자 하는 거죠. 책 읽을 때도 혼자 하죠. 음악 듣는 거 혼자 하죠. 산책할 때 혼자 하죠. 이게 인격 배양이에요. 품. 인격을 품으로써 확인해서 군자에서 현인으로 올라가는 인격 배양이기도 하고 그런 높나지 말고 인격, 예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체로서의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의 그림은 색채가 밝고 맑고 화폭의 넓은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아마도 서양화 그리는 것 같아요. 색채가 밝고 맑다는 것은 수채화, 서양화 이런 데서 볼 수 있지 동양화에서도 없는 건 아닌데 밝고 맑은 동양화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덜 어울리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백의미가 또 있거든요. 여백의미는 완전히 동양화 개념이죠. 서양화에서는 여백이라는 게 없어요. 공백만 있어요. 하얗게 있으면 아직 안 그린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흰색을 칠한 거예요. 근데 여백은 흰색을 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선지 그 자체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린 거예요. 안 그렸는데 그린 거예요. 그게 남을 여자 여배가 아닙니까? 남겨둔 건데 남겨둔 상태로 다 그린 거예요. 남을 여자 거기다가 유자를 붙이면 여유가 되잖아요. 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적이면서도 동양적인 것 이런 것도 또한 중용이에요. 그는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나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군자예요. 사랑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사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A가 B를 사랑한다는 것은 B 아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애인으로 삼았을 때, 줄리엣이 로미오를 애인으로 삼았을 때는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은연중에 경쟁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몰입하는 것은 청년 시절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인격 도야의 면에서는 점점 사랑을 개인적인 사랑에서 보편적인 사랑,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에 대한 사랑, 사랑까지는 아니고 친절, 배려 이것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군자로부터 현자에서 성인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랑이 귀한 건 줄 아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허공을 그대로 둘지언정 아무 것으로나 채우지는 아니합니다. 이것이 여백이죠. 텅 비워놓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 텅 비워진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동양 고래의 현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인격 도야의 높은 경지예요. 그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용적인 인격이 군자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야, 매력적인데? 이렇게요. 그러나 받아서는 아니 될 나무 호의를 정중하고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압니다. 절제력이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이죠. 그는 과거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생애의 일부분인 까닭입니다. 그는 예전 애인을 웃는 낯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 줄리엣이 제롬 보고 이제는 그리워해도 되겠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예전 애인인데 깔끔하게 헤어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뒷마무리가 찝찝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것은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인생살이 자체라는 것이 그러한 거잖아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우리 그 추억을 가지고 여기서 헤어지기로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래요. 그래서 웃는 낯으로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는 몇몇 사람을 끔찍이 아낍니다. 그러나 아무도 섬기지는 아니합니다. 요게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매력일까요? 아니면 피천득 선생님이 아니라도 수필가의 수필가다운 생각이자 태도예요.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수필을 보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거 쭉 나열을 하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랬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냥 좋아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아무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말고 몇몇 사람,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만 몇몇 사람만은 그냥 좋아하는 걸로 성에 안 차요. 끔찍히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중심으로 첫 번째 그룹은 내가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 명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그 다음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그 너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은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끔찍이까지는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몇몇 사람만은 끔찍이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무도 섬기지는 아니합니다. 한 자연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오롯이 내가 나야 하고 딱 서 있기 때문에 남을 섬기지도 않고 남을 밑에 부리지도 않아요. 인간 대 인간,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고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밑에 두거나 위에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남의 잘못을 아량 있게 이해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지는 않고 좋아하며 끔찍히 사랑하며 그는 정직합니다. 정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예술가죠. 정직은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그것을 윤리 도덕이라고 안 하고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매력이란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을 윤리로 보는 게 아니라 미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피 선생님의 그 미적 감수성이에요. 피 선생님을 제가 자주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필에 또 나와요. 홍순원인가요? 통역사죠. 어떤 기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처자를 구해줬는데 그 처자가 중국에서 황제의 부인인가 태수의 부인인가가 됐어요. 근데 갔는데 그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지방에 가서 처음 수청들로 든 여인인데 하룻밤 같이 잘 수가 있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딱해. 그래서 오히려 돈까지 주면서 돌려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갚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인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사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엄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후한을 세운 한 무제죠. 한 무제가 젊었을 때 친구예요. 엄광이. 자가 자릉이어서 엄자릉이라고 하는데 황제가 된 다음에 옛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높은 자리도 시켜주고 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는데 엄광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엄광이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야 옛날 얘기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팬티만 입고 논 거예요. 황제고 뭐고 없어. 야 너 그러면서 막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간의 대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판서급 장관급 벼슬을 준비해 두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벼슬을 호련히 버리고서 초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엄자릉의 고향에 이제 후대인들이 큰 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선생지덕 산고수장 이렇게 썼어요. 선생, 엄자릉 선생의 덕은 산처럼 높고 강처럼 길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먼 후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문장이 어딨냐 이렇게 쓴 거 아니야 하고서 고쳐. 그래가지고 선생지 덕의 덕자를 고쳤어요. 지풍 바람 풍자로 고쳤어요. 선생지풍 산고 수장 이렇게 됐어요. 그럼 덕과 풍은 뭐가 달라요? 이거예요. 그는 정직합니다. 정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입니다. 덕은 정직이에요. 윤리라고요. 윤리로서의 정직이에요. 도덕이라고요. 그런데 풍은 뭐예요?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풍류라고 그랬잖아요. 풍류. 멋이에요. 멋. 멋은 예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자릉이 벼슬을 사양하고 초연히 떠난 것이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무욕하고 도덕적 훈련이 잘된 군자 현자여서 그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선생지덕 산고수장인데 뒤에 한 시인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만둔 것은 멋이야 멋.
사람이 거기 윤리 도덕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 행위에서 무엇을 느껴야지 무슨 놈의 윤리 도덕 같은 걸 부담스럽게 여기다 끌어다 붙인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엄중엄이라고 하는 명문장가가 있어요. 그 문장가가 글을 쓸 때 요 얘기를 썼어요. 요 얘기를 썼는데 처음에 선생 지덕 썼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걸 풍으로 고치자 이래갖고 고쳤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선생 지덕과 선생 지풍의 차이 그것이 그는 정직합니다. 정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직을 윤리적 덕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요. 그는 자기의 힘이 닿지 않는 광막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예요, 이거. 이 광막한 세계, 자기의 힘이 닿지 않는,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느낀다. 유한성을 느끼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면서 무엇을 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보죠. 시간으로서는 영원을 보고 공간으로서는 무한을 보죠. 그 외경심을 느끼죠. 이게 이제 여기서 종교가 시작되는 건데 종교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았네요. 그는 종교적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매력 없어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윤리, 도덕, 종교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해서 미, 아름다움, 예술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 여기다 윤리, 도덕, 종교 이거 끌어들이면 글이 그냥 무거워지고 답답해져요. 아니에요. 광막한 세계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것을 누가 표현했어요? 칸트가 나를 경외롭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저 하늘에서 빛나는 별 그리고 내 마음에서 빛나는 도덕률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 이게 이제 광막한 세계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보니까 마음에도 별이 있네. 근데 그 별을 칸트는 도덕율 해가지고 윤리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피천득 선생 보고 이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도덕률 말고 예술을 느낄 줄 아는 감수성이 내 마음에서 별로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이 광막한 세계를 느끼는 것. 이것은 아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를 우러러보는 것과 통하고 그렇게 우러러봄으로써 진전이 돼서 분자가 되는 거고 인생의 깊은 숨어있는 비의, 숨어있는 그런 감추어져 있는 심오한, 신비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 초연하면 성인, 현인인데 군자니까 운다 이거예요. 그의 가슴에는 고갈되지 않는 윤기가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아야 돼요. 나이 들면 윤기가 없어져요. 피부의 윤기도 없어지지만 마음의 윤기가 없어지고 촉촉함이 없어지죠. 이걸 유지하는 한 신체적 노인이라도 노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유머가 있고 재치 있게 말을 받아 넘기기도 하고 남의 약점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게 또 훌륭한 표현이에요. 유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저에게 유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재치 있게 말을 받아 넘기기도 하고 재치도 이것이 아름다움의 일종이에요. 남의 약점을 찌르기도 해요. 근데 지나치게는 또 안 찌른 거죠. 살짝 비틀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정도로 찌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유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때는 매우 드뭅니다. 찌르긴 찌르지만 자주 찌르면 안 되니까 살짝 한 번씩 찌르는 거죠. 그는 1시간 내내 말 한마디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라도 그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기쁨을 갖게 합니다. 말을 안 하는데 기분 나빠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죠. 또 할 말이 없어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할 줄도 알고 할 말도 있지만 빙그레 미소 짓고 그래 하는 눈빛으로 보아주고 들어주면 상대방은 신나서 자기 말을 한 그런 기쁨이 있죠. 약간 미안하면서도 오히려 돌아서서는 그 들어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는 존경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성실한 가슴, 거기에다 한 남성이 머리를 눕히고 살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죽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와요. 누군가가 그녀 옆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군자를 넘어서서 거의 현자, 이렇게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인데, 군자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죽음 앞에 이르든 혹은 누군가의 죽음에 임해서 있든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대한 사태 앞에서는 자기 인격이 한 단계 더 높아져요. 악인도 죽을 때는 선인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군자도 죽을 때는 현자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남자가, 여성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남성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눕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가슴을,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입니다. 맨 처음에 성모 마리아 베아트리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단테의 베아트리체 같은 천사급의 그런 분들을 쳐다보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매력과 이런 것들은 그런 인간의 고귀성, 삶의 지고한 아름다움 혹은 지고한 어떤 숭고한 그런 궁극, 그런 쪽을 바라보고 그런 쪽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서만 이것이 사실 가능해요. 윤리를 부정하기는 했지만, 또는 종교를 굳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자신의 유한성을 느끼고 무한에 대해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인간의 인격은, 인품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구원의 여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